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아우디가 중국 전기차 회사의 플랫폼을 구입하기 위해서 상하이 자동차 그리고 지리, BYD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 플랫폼을 사오는 게 아니라 기술 협력이다, 공동 개발이다, 이런 문구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는 거죠.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독일 기업,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을 견인했던 기술 기업 중에서 사실 대표 브랜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아우디가 중국이 손을 벌리는 겁니다. 기술 구걸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죠. Q4는 MBB 플랫폼을 기반으로 아우디의 대중 전기차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해야 되고 수요 확대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중국 시장에서 결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우디의 전기차 제조 기술이 중국 기업만도 못하고 중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수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번에 폭스바겐이 샤오펑의 지분 5%를 확보를 하고 샤오펑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요,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중국 시장 없이는 폭스바겐이 전 세계 5위권에도 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본도 비슷하긴 한데 일본은 폭스바겐에 비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중국 시장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본 시장도 중국 시장을 잃으면 지금의 1위 자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긴 하겠으나, 지금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폭스바겐의 위치는 정말 크게 흔들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폭스바겐이 망하는 거냐, 그런 일은 3, 4년 내에 벌어지진 않죠. 망한다, 큰일 났다, 이런 워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배적으로 기술 선도를 해왔던 그런 지배적인 제조사로서의 위치를 잃게 될 그럴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MEB 플랫폼은요, 아시다시피 헤르베르트 디스 전 회장이 전도가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200조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전기차의 100조, 소프트웨어의 100조. 그 전동화 계획에서 폭스바겐의 사실 미래를 짊어진 대중 플랫폼으로서 수요 확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플랫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중국 시장은 기술 식민지 시장이었고, 폭스바겐이 기술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면에 있어서 선구자와 같은, 말하자면 이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그런 밭이었습니다. 토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기술을 오히려 얻어다 제품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급격한 포지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시장을 단순히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장에서조차 폭스바겐의 전기차 상품성이 통하지 않을 만큼 지금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는 거죠. 리막과의 협력은 꽤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타이칸이 있잖아. 여러분들, 타이칸이 지금 출시된 이후로 새로운 스펙으로, 그리고 또 더 진보된 2세대 형태로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초기 나온 형태 그대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벌써 이게 4년차에 접어들고 있죠. 그 가운데 다른 차들을 보면은요, 아이오닉5 특히 N이라는 모델, 걸출한 모델이 나왔습니다. 출력으로 따지면은 760마력 대 650마력. 그 다음에 타이칸에 구현되어 있지 않은 기술들이 아이오닉5 N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술들이요? 0.6km 되는 회생제동을 통해서 브레이크에 대한 부담 최소화했고요. 그 다음에 84kWh 배터리로 월등한 주행거리를 아마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기업에서 가장 뼈아팠던 게 뭐냐면 애니시프트 같은 기능을 전기차에 구현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RN22E를 통해서 애니시프트와 E사운드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우려를 했어요. 걱정했습니다. 왜? 그 손실이거든요. 아니, 왜 손실을 왜? 저희는 처음에 전류량만 조절을 해서 동력을 끊었다 연결했다 끊었다 연결했다. 동력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는 거는 손실입니다. 이거는 전기차 운영에 있어서 주행거리 부분, 효율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깎아먹겠다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전기차인데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출력 부분을 중간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동력이 끊어졌다 연결되는 변속기 느낌을 살리는 것 자체가 전기차에서는 마이너스일 텐데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가 이 회생제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인덕턴스를 설계하고 또 효율과 출력 사이에서 월등한 제어를 통해서 투스테이지 인버터를 비롯해서 또 배터리 양극재 개선, 배터리의 출력 밀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최대한 효율 없이 구현을 한 거예요. 이 사실 0.6G 회생제동이 없었다 그러면 이 기능 넣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뭐 제어 부분에 정말 탁월한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인덕턴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인덕터라는 것은 부품이에요. 인덕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집어넣느냐는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인덕터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걸 통해서 회생제동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이게 인덕턴스를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인덕턴스, 다시 말하면 회생제동의 비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느냐를 처음부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과 효율 사이에 전반적인 제어를 인버터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총괄적으로 이런 인덕턴스 제어 뭐 이런 표현들을 전반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독일 전기차들 특히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이 인덕턴스 제어 부분이 다시 말해서 설계 부분에 있어서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역기전력이라는 것은 출력에 방해가 되는 요소거든요. 그러면은 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덕턴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강하게 못 걸게 되면 주행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속할 때는 사실 영향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항속할 땐 표가 잘 안 나는데, 급가속, 급정거, 이렇게 도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 환경에서는 인덕턴스에 따른 효율은 극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E시프트, N시프트라든지 이 사운드는 타이칸 같은 모델에 필요한 겁니다. 내연기관의 그 손맛, 그리고 변속 타이밍을 통해서 에이펙스를 공략하는 그런 그 스포츠 주행, 서킷에서의 그 다이나믹한 주행은 사실 지금까지 익숙해져 왔고 훈련되어 온 그 감각에 따르면 변속 타이밍, 뭐 2단, 3단, 이 등을 쳐주면서 약간 출력이 끊어지는 그 타이밍을 통해서 지금 브레이킹을 해야 돼, 지금 가속을 해야 돼, 이런 느낌들을 이제 레이서들이 훈련을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전기차에 그대로 실어주면 전기차도 정말 재미있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를, 이런 느낌을 독일 기업들이 실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 했다가는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회생제동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류량으로 손실로 이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행거리는 더 박살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게 회생제동으로 제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을 만약에 스포츠 주행에서 하게 되면 브레이크의 부담은 더 가중되게 되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섣불리 못하는 거예요. BMW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눈여겨보고 있다. 우리도 이 기술을 곧, 지금이 아니라 곧 앞으로 BMW의 전기차, 고속력 전기차에 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인덕턴스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효율과 출력을 어떻게 잡아내야 될지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별로 효용성 없는데 왜 내연체 흉내를 내려고 해? 그 흉내도요, 기술이 돼야 내는 겁니다. 기술이 안 되면 못 내요. 흉내조차 못 냅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이걸 했다라는 거에 뭐 그게 대단한데라고 볼 게 아니라
전기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출력과 효율에 그 미묘한 접점을 잘 찾아내서 저만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개발자들은요, 이 속칭 나대시지 않아요. 자기가 한 것보다 더 축소해서 얘기를 하면 했지, 자기가 한 것보다 더 과장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밖에 나가서 나대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자기는 100을 했는데 한 60, 70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질문을 하고 듣고서 왜 감탄사를 했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기술 선도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일 기업은 정말로 이 기능을 넣고 싶어 할 거예요. 왜?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독일 기업들이 내연차에서 구현해왔던 소비자들을 열광시키게 했던 감성적인 포인트인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못합니다. 지금 당장 했다간 그들의 기술력으로는 가뜩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기차의 경쟁력이 더 작살이 납니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타이칸에서도 조차 못하는 애니시프트, 또 강력한 회생제동을 통한 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부분, 그리고 또 강력한 회생제동으로 거동, 턱인과 같은, 또 트레일 브레이크 효과와 같은 이런 그 스포츠 주행 혹은 서킷에서의 그 스티어의 안정적인 제어를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물리 브레이크 더 크게 집어넣어야 되고, 카본 세라믹 오토를 통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고, 이런 몇 중고들을 나눠야 됩니다. 이제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대의 전기차가 턱 밑까지 동력 성능 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그 성능을 아주 재미있게 제대로 서킷에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그 외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이 더 앞서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엔지니어들이 보기에는 이거 충격한 공포입니다.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이제 감이 잡히질 않을 거예요.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기술 간격은 이제 큰 폭으로 보폭을 넓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겠죠. 지금 경쟁은커녕 중국 시장까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찬밥 더운 밥 지금 체면 가릴 데가 아닙니다. 중국의 플랫폼이라도 사와서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잡아야 돼요. 지금 중국 소비자들이 ID4, Q4를 완전히 우습게 봅니다. 인단 전기차는 우리나라, 중국 기준으로 자국에서도 충분히 그 이상 되는, 혹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중국 국민들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 전기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 포함해서 중국에서 지금 6%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내년 시장은 암흑이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중국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지금 폭스바겐에게는 가장 다루기 쉬운 대상일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 관련해서 가장 폭넓은 활동을 해왔고 신뢰도도 가장 높은 제조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 기업과 뭔가를 이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중국 소비자들의 국뽕이 크죠. 상당히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자신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폭스바겐이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로 들어가고 중국 주요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기차를 우리의 브랜드의 신뢰도를 덧입혀서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제시를 했을 때 중국 시장의 매출이 반등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이점,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신뢰성 확보, 이 면에 있어서 중국 전기차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해답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전략 이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중국 소비자, 중국 시장에서 지금 박살나고 있는 마켓 쉐어를 다시 상승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거고요. 리막과의 전동화 계획의 마스터 플랜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폭스바겐 그룹이 막 주저앉고 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럼 폭스바겐이 언제 망한다는 건데, 이 폭스바겐 망한다는데 뭐 이렇게 자극적으로 받아서 또 재생산하고 왜곡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동차 기업은 지금까지 생산 기반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고, 그 다음에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한 브랜드가 방향을 잃었다고 해서 급격하게 1, 2년 안에 도산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 4, 5년을 두고 서서히 아마 영향력을 잃게 될 거고, 앞으로 친환경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의 그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폭스바겐 그룹은 현재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빠르게 그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일 기업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당분간 경쟁력을 확보해서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의 품질, 그리고 가성비 이런 것들을, 물론 뭐 독일 전기차가 가성비 면에서는 지금까지 최고 수준을 유지했던 적은 없습니다만, 이 단순 가성비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래, 이 돈이면은 그래도 독일 자동차를 구입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해왔거든요. 이런 심리적인 가성비 부분도 무너질 거리라는 얘기죠. 이걸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냉정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평가하시는 좀 규모 있는 언론사들, 메이저 미디어들, 유튜브 개인 채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채널들은 빨리 전기차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 그리고 전기차 기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확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시게 되면 앞으로는 더 이 전기차 관련해서 판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애물단지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